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의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2022년 5월 2일 월요일 아침 뉴스를 브리핑해 드립니다. 지난 주말 검수완박법 2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저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2개인데 지난 주말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조선일보 기사 제목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민주와 정의를 짓밟은 민주당, 정의당. 민주당은 그리고 정의당은 민주와 정의를 짓밟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주요 부분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민주 정의 짓밟은 민주와 정의당. 우려 밝힌 민주당 소신파 의원들도 졸속 비판하던 정의당도 전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3일, 내일입니다. 내일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난 30일 날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168명 중 코로나 등 불참하 인원을 뺀 161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그동안 검수완박에 비판 우려 입장을 냈던 의원들도 예외 없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9년 공수처 설치법 표결 때 기권표를 던졌다가 공천에서 탈락하고 징계까지 받았던 금태섭 전 의원 사례 이후 민주당에서는 소신 투표가 자취를 감췄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정의당 수석 의원 6명도 전원 참석했습니다. 정의당은 불과 2, 3주 전까지만 해도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의 조속 추진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의당 전부가 찬성하자 또 민주당 이중대다. 그러고도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냐 하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해설해드렸습니다만 정의당이 2, 3주 전까지만 해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손해한 것은 차별금지법, 정의당이 주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이 받아줄 것이다. 양자 간에 밀밀협상이 있었다.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저쪽에서 통과시켜주는 것을 담보로 이번에 검수완박법에 동의해줬다라는 분석이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번에 더 꼼수가 있는데요. 국무회의를 연기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무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은 오는 3일 10시, 그러니까 내일 10시에 열릴 국무회의를 검수완박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30일 날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일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한꺼번에 못하느냐 이렇게 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가 회의가 끝나고 그 다음 회의가 하려면 4월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회기 쪼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화요일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4일 날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달라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할 수 있도록 일정표를 짰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꼼수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로 강제 종료시키는 과정에서 원래 계획보다 3, 4일가량 지연됐다. 국회법은 지난 30일에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새로운 회기가 시작한 본회의 개최는 3일이나 가능하다. 국무회의 당일 오전 본회의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달라고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특별사면도 국무회의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를 늦춰 검수완박법 처리 일정에 쫓기지 않으면서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는 시간도 더 가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뭐 검수완박에 그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공표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힘에서 들고 나온 국민투표, 당신이 법안 통과한 거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당신은 큰 타격을 입게 돼라고 지금 국민힘에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문재인 대통령 통과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통과시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수완박법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보다 좀 달라졌어요. 직접 수사 범위가요. 자, 최종화만 말씀드립니다. 최종화만. 직접 수사 범위는 검찰은 부패하고 경제만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범죄는 올해까지만 할 수 있어요. 올해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다른 거 다 차지하고라도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선거 범죄도 4개월 내에 끝내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이 4개월, 공표된 지 4개월 내에는 선거 범죄 못하도록. 그런데 정의당에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방선거 6월 1일 지방선거 부정선거도 된다는 얘기냐? 라고 그래서 올해 말까지로 연기하게까지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합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견해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올해 말까지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을, 검사가 수사하는 것을 찬성해 주었을까? 이런 계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올해 연말까지면 지난 2020년 4.15 총선 부정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니까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올해 연말까지는 검찰에서 선거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준 데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4.15 총선 부정을 수사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저는 풀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애국 주민들이 문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자마자 그 이튿날 4.15 총선 부정이다를 수사하도록 그렇게 해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15 부정선거에 수사를 못해 안 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올해 연말까지 부정선거 범죄를 수사하도록 용인해줬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반대파인 국민의힘, 야당인 국민의힘, 그 당시 이제 여당이 되겠죠. 5월 10일 이후에는 국민의힘도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조중동도 4.15 총선이 부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 대통령이 4.15 총선 부정 수사해라 라고 지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검사가 올해 말까지 부정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양보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뉴스 브리핑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시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의 인선이 다 끝났습니다. 청와대 인선이 다 끝났어요. 네. 이실입니다. 이렇게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두 개의 실이 있고요. 그래서 수석이 이렇게 8명의 수석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정무수석 이진복, 사회시민수석 강순규, 홍보수석 최영범, SBS 보도본부장이었죠. 경제수석의 최상목, 사회수석의 안상훈, 그 다음에 국가안보실 1차장의 김태효, 2차장에는 신인호, 경호처장의 김용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선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를 500명에서 150명으로 줄였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발표했습니다. 그건 대단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인원이 많을 필요는 없다. 500명 규모에서 150명으로 줄였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죠.
인수위에서 그걸로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못 가게 돼서 섭섭하다, 불만이 많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각 신문에서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김은혜가 42.7, 김동연이 42.6, 거의 뭐 0.1%포인트 차네요. 오세훈은 53.6, 송영길은 32.7입니다. 오세훈과 송영길 차이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 근데 경기도지사 김은혜와 김동연은 42.7, 42.6 아주 박빙의 차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가로수 연구소의 그 강용석 소장이 강용석 변호사가 김은혜에게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단일화의 뜻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가로수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지금 김은혜를 맹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 김은혜가 불리해질까? 글쎄요.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국민의힘의 경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강용석 변호사도 그 입당을 받아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당을 받아줘서 김은혜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다 같이 김은혜 강용석 다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경선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당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뽑아주기 위해서 당의 엘리트들이 너는 처음부터 안 돼 라고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그래서 완벽한 상향식 공천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저기도 거뒀잖아요. 선거 후원금도 받았어요. 그 돌려주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김은혜와 강용석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용석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인은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이 잘못됐다. 완벽한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런 자본들이 크고 작은 자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당이 민주화해야 된다. 민주화된 것은 완전한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좀 잘못됐어요.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보도요. 자, 보여드립니다. 제목, 유영하 이번에는 박근혜 도움 없이 가겠다. 그래서 대구 수성구 의뢰 보선 출마한다는 겁니다.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대구시장 경선 패했지만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하겠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원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예상했던 겁니다. 예상했던 거고,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도움 없이 대구 수성구 의뢰 보선 출마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은 받은 거예요. 이미 박근혜 대통령 도움을 받은 겁니다. 대구 수성구 의뢰 원래 본인이 희망했던 것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구시장은 수성구 의뢰 출마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 데뷔전 성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은 입은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뭐 후원회장 안 해주겠다 이런 발표 안 하더라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유영아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뭐 유영아 씨가 그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마할 수 있죠. 이분은 원래 뭐 정치가 꿈이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질문해보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태블릿 PC의 원래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는 김한수 씨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영아 변호사는 김한수 씨를 계속 싸고 돌았습니다. 김한수 씨는 태블릿 PC는 내게 아니야. 최소원이 거야. 최소원이가 태블릿 PC를 썼고 국정을 농당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영아 그리고 카로스 연구소의 김용석, 김세희 세 사람은 김한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지금 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묘한 기류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해. 근데 최소원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모든 죄를 최소원이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묘한 기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최소원 씨가 구속된 거예요. 최소원 씨 때문에 박근혜가 구속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원이가 유죄야. 최소원이가 나쁜 사람이야. 최소원이 뭐 불륜을 했어. 바람을 피웠어. 최소원이가 태블릿 PC를 썼어. 라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율 배반이라는 겁니다. 바로 유영아 씨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라는 거죠. 유영아와 관계가 있는 자로서 연구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가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을 억지로 탄핵시키기 위해서 최소원이를 끌어들인 거고 최소원이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소원이가 죄가 없고 태블릿 PC가 가짜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주장하고 밝혀내야 탄핵이 잘못됐고 헌정 질서 중단이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최소원의 죄가 있다고 그냥 억지로 최소원의 죄를 인정하고 태블릿 PC가 최소원의 거지라고 인정해버리고 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과정에서의 명예회복은 어려워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제가 박근혜 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본인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헌정질서의 중단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요. 이상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명예를 회복해야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왜 중단되는지 앞으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그런 단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이 최소원 씨는 나쁜 사람이야. 최소원이는 나쁜 사람이야. 최소원이가 태블릿 PC를 썼어. 최소원이가 모든 죄가 있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불쌍해. 위선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영아 변호사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거라는 겁니다. 대구 수성구 의뢰 보선 출마하는 거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출마하기 전에 태블릿 PC의 원래 주인이 누구인가? 최소원인가 김한수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태도, 양쪽에서 모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힘주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요. 또 교육감 선거께 설명드립니다. 이건데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좌파에게 또다시 서울시 교육감을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감 단일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
교취업이죠. 수도권 교육감 단일화 추진회. 교취업이 구성돼서 일을 한다는 걸 다 알았어. 근데 그 중에 다 사인을 했어요. 나오고 싶은 사람들. 우리 단일화 하자고 사인을 했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난 싫어. 사인해놓고 빠져나갔어. 또 한 사람은 경선 발표하기 하루 전에 빠져나갔어. 또 다른 사람은 심사위원까지 한 사람이 그럼 나도 나오겠어. 완전히 혼란스럽게 된 겁니다. 지금 이주호씨란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장관까지 한 분이고 심사위원까지 한 분이 나도 나오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야 단일화 다 해라. 그럼 내가 사퇴해 주겠다. 뭐 이런 아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복잡할 뿐만 아니라 지저분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보수의 지저분한 면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감에 나갈 뜻이 있다면 시민단체에서 교육감 추진 단일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 나도 거기에 껴주시오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교육감 단일화 기구 만들어서 막 경선하고 하는 거 다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쪽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졌어. 이제 전화 걸어가지고 나하고 단일화 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위선자다. 정말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단일화 기구가 막 움직일 때 나를 껴달라고 해서 그 경선에 끼어들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다음 들어갑니다. 부동산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조갑재 선배의 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조갑재 대기자가 페이스북에 조갑재 대선배가 이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것을 최보식의 언론이 받았습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은 5년간 매일 저교 위험에 노출된다 하는 겁니다. 이 논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용산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의 그 숙소는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일 출퇴근을 하겠다는 거죠. 저도 그걸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그 위험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선 사전 노출로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거는 뭐냐면 언제 텍사스를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죄송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신문에다 노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도 이미 신문에 노출이 됐어요. 드골도 레이건 대통령은 심장에 약간 피해가서 총알이 피해갔습니다. 드골도 노출이 돼서 가까스로 외면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는 8.15 기념식장에 박정희와 그리고 유경수 여사가 온다는 걸 이미 다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죄송합니다. 이거 아침에 아웅산에서 국립묘지를 버마의 아웅산에서 국립묘지를 방문한다는 게 이미 다 동선에 노출됐습니다. 다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됐고 레이건, 드골, 박정희, 전두환은 구사일생했다. 유경수 여사는 총격에 맞아 문제광이 총격에 맞아서 사망했죠. 저는 조갑재 선배의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조갑재 선배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것을 커다란 활자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위험 때문에 어떤 위험? 청와대 집무실과 그리고 사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관, 청와대 집무실과 공관이 벌어져 있을 위험 때문에 윤석열 다음 대통령은 집무실과 공관을 통합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대통령 되는데 이게 동선이 불안해. 그러니까 합쳐. 이렇게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이전이나 신축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부부는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집무실과 숙소로 이원화된 용산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든지 국방부 청사 안에 숙소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숙소와 집무실을 아우르는 건물을 신축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소통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 5년 임시직인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에게 5년 임시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겐 다음 대통령까지 위험에 노출시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조갑재 선배의 이 견해에 찬성합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 봉선이 노출돼서 암살당한 사람 많고 암살 가까스로 모면한 사람도 많아요. 한남동의 집무실과 공관과 용산에 집무실이 있어요. 하루에 2번 왔다 갔다 해요. 그건 이미 다 동선이 노출된 거예요. 자, 다음번 대통령이 난 따라서 나고 싫어. 내가 왜 암살 위협에 노출돼 있대? 난 싫어. 나 청와대 옮길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있냐고요. 그러면 할 말이 있냐고요. 여기에 이렇게 댓글이 한 분이 들어왔는데 지금 금방 읽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저격 걱정되신다고요? 대통령 할 사람 많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한 사람. 바로 이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격 걱정 때문에 이 공간과 그 집무실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나 저격돼도 난 죽어도 좋으니까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많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위험을 감싸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와 함께 피습당했다면 국가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느냐는 거죠.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5년 동안 자신의 건강도 챙겨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다음 사람이 나는 그거 싫어. 난 싫어. 그 자리가 싫어. 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용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람을 나쁘게 의식을 지배해. 그런다 용산은 싫어. 첫 번째. 2번째 이유. 집무실과 공간이 너무 떨어져 있어. 위험에 노출돼 있어. 나 싫어. 그래서 이사 가겠어. 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가 용산으로 가는 건 딱 이유가 한 가지예요.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즉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 종로구 효자동의 청와대라고 하는 공간이 사람을 지향적으로 만들어.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대통령이 미안하지만 내가 보기에 용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람을 지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다시 청와대로 가야 되겠어. 또 하나, 집무실과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위험해. 나 옮기겠어.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고요. 뭐라고 할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윤석열을 좋아해도 윤빠가 들지는 말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건 대깨문이고요. 그 다음 위험한 게 대깨윤입니다. 우린 비판적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현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간다는 것은 논리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조갑재 선배가 위험하다. 지금까지 여러 나라의 대통령을 보면 동선이 노출되면 다 암살을 당했거나 암살에서 감신이 모면했다. 라고 하는 견해를 밝혔다. 여기서 이거는 줄입니다. 자, 그다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부동산 정책 갈팡질팡 시장 대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주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차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과 재개발 부동산 대출 등 규제 완화와 방향과 속도를 두고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부동산 관계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시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공약은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씨는 속도 조절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해야 돼 라고 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늦추겠다는 건지 서두르겠다는 건지 헷갈린다 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엉뚱한 사람이 나왔네요. 여러분, 제가 거듭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요, 우리나라 한 나라의 국가는 큰 산업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도시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부동산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가격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항상 가격 가지고, 부동산 가격 가지고 싸우다가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어요. 지금 원희룡의 국토부도 그 모양 그 꼬라지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거 투표 떨어질 텐데, 서민들이 이거 난리 칠 텐데, 이게 원희룡입니다. 요거 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희룡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원희룡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희룡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위기가 올 부분이 원희룡 때문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좌파 정부가 항상 가격에 개입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커다란 국가의 산업 정책을 세우고 도시 정책을 세우고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가격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아무리 매력적이라고 해도 이제 사람이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한다 그러면 도심에 투자해줄 민간 자본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민간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서울과 서울, 특히 서울에 높이 많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집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수천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수천 번.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국민연금을 참여시켜라. 수천 번 말했습니다.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사람, 끔찍하게도 안 하는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정말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원희룡이다. 윤석열 정부의 위험은 원희룡으로부터 올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65세요. 잠깐만요. 찾습니다. 이러다가 노동인구 펑크 65세 정년 연장 카드권의 인수위, 대통령제 인수위원회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 팀이 1일 정년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늘리지 않으면 2030년대 이후엔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정년을 얼마나 연장해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조영태 TF 자문위원장은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그 의학 소식을 하나 전해드립니다. 나이 같은 사람은 잠을 몇 시간을 자는 게 유리한가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이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년 이후 하루 수면 딱 7시간이면 적합하다. 중국과 영국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하루 7시간보다 더 적게 자거나 많이 자면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 하는 겁니다. 중년 이후 수면 시간은 7시간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보다 많거나 적으면 인지 기능이나 건강 정신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중국 푸단대 공동연구진은 지난 29일 국제학술지에 네이처 노아의 38세에서 73세 약 50만 명을 조사한 결과 하루 7시간보다 많거나 적게 잠을 자면 뇌 인지 기능이 나빠지고 우울증과 불안 등으로 정신 건강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자, 외신 기사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푸틴이 문제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푸틴이 5월 9일 2차 대전 전승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 9일 우크라이나에 전면전 선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가 발표를 했어요. 푸틴은 거의 목표에서 실패를 했다. 거의 모든 목표에서 실패했다. 그래서 푸틴이 수준의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할 것이다. 돈바스 점령 맹공에도 불구하고 돈바스에서도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푸틴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문화재를 약탈하고 있다.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스웨덴이 영세 중립국 스웨덴이 이거 안 되겠어. 나도 나토에 가입하겠어. 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서방과의 확전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외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7시에 이상로 기자를 통해서 신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객관은 없습니다. 저 또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우파적 개념을 머릿속에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상로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링크해서 다른 분께 공유를 걸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아, 이상로가 올바른 시각으로 뉴스를 보고 있어, 올바르게 뉴스를 전달해주고 있어 라고 하시면 제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의 재정적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데요. 그 원희룡 씨에 대한 평가입니다. 원희룡 씨가 제주지사에 당선이 됐을 때 처음 되자마자 제주에 내려가서 한 일이 뭐냐, 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에 그때 이제 뭐 해군기지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뭐 실황설레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해군기지 숙소, 해군기지에서 근무하는 그 장교들 숙소 건립에 반대한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지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핵무장에 가는 게 돼서 절대로 우리나라가 핵무장하면 안 된다라고 홍준표를 몰아붙였던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뭐 발가락이 하나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병의 깊이는 아니죠. 뭐 그 당시에 뭐 정당하게 군대를 안 갔다 그러니까.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대 갔다 오고도 원희룡 씨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국가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저는 다음번 대통령부터는 그 다음번부터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출마하지 않았으면,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고,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선출직 공무원을 하지 않았으면, 그거 아니라도 할 일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갑재 선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조갑재 씨가 뭐 선배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언론계에서는 위에 저보다 먼저 언론계에 입사한 사람들은 다 선배라고 부릅니다. 물론 조갑재 선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견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갑재 선배는 몇 가지 저와는 아주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5.18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4.15 총선 문제 관련입니다. 또 하나 든다면 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문제도 조금 견해가 다르지요. 예, 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조갑재 선배와 견해와 다른 부분이, 크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갑재 선배의 글은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과감하게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방송의 제목을 합니다. 검수완박을 박살내는, 박살이 좀 그러네요. 검수완박을 막아내는 3가지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